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장의병을 둔영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가족을 미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부리는 서거칠의 보고를 받고 동쪽과 서쪽의 기스락에 매복해 있는 천좌근과 송기와의 분대를 다시 이초대 본영으로 불러 올렸다. 그는 매복을 풀고 나서 초대의 지휘자들을 십장의 초막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초대의 지휘자들에게 서거칠이가 영산포에 내려가서 김유복이를 만나고 온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차 이를 어찌 했으면 좋을지 의견들을 물었다. 외놈들이 기습을 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쳐내려갑시다. 송기화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문치걸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부터는 사자밥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생사를 따지지 않고 선불 맞은 멧돼지보다 더 성질 급하게 날뛰었다. 대부리는 그런 송기화한테 분대의 주의를 맡기기가 늘 조마조마하였다. 그것은 외놈들이 바라는 바요. 그러니 우리 측에서 내려가는 것은 불가하오. 대부리는 송기화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알렸다. 그렇다면 이냥 여기를 지키고 있읍시다.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놈들이 올라올 것이 아니오. 근동의 헌병들이 영산포에 집결을 하였다 하나 그 수가 고작 10명 남짓이라니 그리 두려울 것도 없지 않소? 짝귀였다. 그의 생각도 장의병들이 영산포읍으로 쳐내려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다. 장십장의 말 맞다나 자칫 잘못했다가는 외놈들의 호구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다. 당분간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동의 헌병들이 영산포에 집결한 것이 우리를 공략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이 있는 것인지 아직은 확연히 모르고 있는 것. 잠시 기다리면서 적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가 그때에 가서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작은 역시 짝귀와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탐정조를 짜서 영산포 헌병대의 움직임을 살핌시로 방호소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둔영을 지키기로 합시다. 대부리의 말에 모두들 찬동하였다. 송기화가 끝까지 나상집 대장에게 원병을 청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다른 창의대에 연락하여 합전으로 영산포 헌병대를 치자고 주장하였으나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자는 의견들이 많아 그대로 둔영을 지키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 다음 날도 영산포 헌병대의 움직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서거칠과 몸이 날렵하고 눈치가 빠른 영암 덕진의 최대천이가 정탐꾼으로 영산포에 내려가 있으면서 동정을 살폈으며 서거칠이가 하루에 한 차례씩 김유복을 만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난초는 헌병대에서 풀려나지 않았다. 김유복의 말로는 그냥 유치장에 가두고 있을 뿐
취조나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유복은 매일 저녁밥을 먹을 시각에 영산나루 위턱의 상수리나무 동산으로 나와서 서거칠을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서거칠이와 최대천이가 정탐꾼으로 영산포에 내려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김유복은 약속 장소인 상수리나무 동산에 나타나지 않았다. 해 그림자가 긴 꼬리를 감추고 영산강의 어둠이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으나 김유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 나루터의 뱃길이 끊기고 선창거리에 남포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김유복이가 나타나지 않자 서거칠과 최대천은 그들이 임시 기식을 하고 있는 새끼네 장십장네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한밤중에라도 김유복이 새끼네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날이 밝고 햇살이 퍼지기 시작할 때까지도 김유복은 소식이 없었다. 최대천이가 직접 헌병대로 찾아가 보겠다고 하였으나 서거칠 쪽에서 말렸다. 하루만 더 기다려 보았다가 헌병대로 찾아가 보든가 아니면 김유복의 집으로 가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 때도 그는 나루터 상수리나무 언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암만 해도 유복이 신상에 일이 생긴 것 같구먼요. 서거칠은 문득 얼마 전 그가 헌병대 앞 주막 모퉁이에서 김유복을 만나고 있을 때 잡박 마주쳤던 손칠만이의 능질맞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손칠만의 그 얼굴이 꾸지뽕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다. 만에 하나라도 손칠만이가 김유복의 정체를 눈치채고 헌병대에 밀고를 하였다면 큰일이라 싶었다. 서거칠은 그 길로 부덕촌 김유복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소식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김유복의 어머니는 말로는 집에 발걸음을 끊은 지 나흘째나 된다고 하면서 유복이를 만나거든 집에 와서 옷 갈아입으라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다. 서거칠과 최대천은 그날도 밤이 깊어서야 새끼네 장십장네 집으로 돌아왔다. 장십장네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 즈음에도 장십장네 식구들은 땅을 일구기 위해 물뚝 막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 그날 새벽녘이었다. 새끼네 장십장네 골방에서 서거칠과 최대천이가 포개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서거칠은 개 짖는 소리에 퍼뜩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으며 코를 골고 있는 최대천이를 깨웠다. 개 짖는 소리는 마을 어귀 쪽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사납게 짖어대는 것 같더니 차츰 2마리, 3마리로 늘어 깊이 잠든 마을을 온통 죄 흔들어 놓는 듯 하였다. 나가 봅시다. 개 짖는 소리가 암만 해도 이상하구만이라오. 서거칠이 다급하게 말하며 행전을 치고 나서 페랭이를 쓰고 골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마당으로 나가자 건넌방 문이 삐긋이 열리면서 어둠 속으로 웅보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도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깬 듯 싶었다. 개들이 왜 저리 놀랜단가? 웅보가 토마루로 내려서며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글쎄 말이요.
암만 해도 이상하네요. 무슨 난리가 난 것이 분명하네.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웅보는 바자울 가까이 다가가서는 어둠에 묻힌 마을 어귀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돈들막 쪽에서도 개 짖는 소리가 낭자하게 들려왔다. 그 사이에 최대천이도 털매기를 꿰고 마당으로 나와서 신들매를 조이고 있었다. 안방에서 와병 중인 웅보 어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역시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다. 기침 소리는 한바탕 창자를 쥐어짜듯 거칠게 어둠을 갈퀴질해댔다. 웅보는 이내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웅보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개 짖는 소리가 멎었다. 개 짖는 소리가 멎은 밤은 음산하게 가라앉았다. 무덤 속처럼 소름 끼치도록 을씨년스럽고도 고즈넉한 밤은 강물 소리와 함께 미명을 재촉하였다. 서거칠과 최대천이 계산 쪽에서 울린 총소리를 들은 것은 어슴어슴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다. 그들은 그 총소리가 모두 38 소총에서 한꺼번에 불을 뿜는 소리임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두녕이 외놈들로부터 기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새벽녘에 개들이 몸살나도록 지저댄 이유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당했구먼요. 당하고 말았단께요. 서거칠은 38소 총소리가 짜글짜글 잿빛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찢어대는 듯한 소리에 맥이 풀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가보세. 둔영으로 가봐야 할 것이 아닌가. 최대천이 서거칠을 재촉하였다. 시방은 갈 필요가 없네. 기계도 없이 빈손으로 갔다가는 영락없이 죽고 말 거여. 총소리를 듣고 잠이 설친 눈으로 마당에 뛰어나온 웅보가 두 사람을 말렸다. 그래도 최대천은 가봐야 한다면서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방은 안 되겠구만이라우. 기계도 없이 가서 맨주먹으로 싸우자는 것이길. 아이고. 그러면서 서거칠은 마당에 퍼질러 앉아서는 계산 쪽 하늘을 쳐다보았다. 총소리는 더욱 드세어졌다.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화승총 소리도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공방전이 시작된 듯 싶었다. 계산에 둔치하고 있던 장대불이 이끄는 창의대가 외병들의 기습을 받은 것은 미명이 밝아올 무렵이었다. 방호소를 지키고 있던 창의병들이 새벽잠에 빠져 있을 때였다. 그들은 서거칠과 최대천이 정탐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마음을 놓고 있었으며 동쪽과 서쪽 산기슭알게 매복해 있었던 창의대도 본진으로 철수한 후였다. 미명의 마지막 어둠이 벗겨지고 희번하게 동이 터올 무렵 왜군 50여 명은 일시에 38소총을 쏘아대며 둔영 외곽지에 방호소로 몰려들었다. 방호소에서 번을 서고 있던 창의병 6명은 총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한편 초막에 잠들어 있던 나머지 창의병들은 방호소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오자 허겁지겁 기계를 들고 밖으로 나갔으나 그때는 이미 왜군들이 방호소를 넘어서 둔영의 본진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어느덧 영산강이 굽이쳐오는 광나루 쪽 하늘에 부옇게 햇살이 퍼지고 있어
본진으로 몰려오는 왜군의 무리를 헤아릴 수가 있을 정도였다. 50여 명의 왜군들은 창의대의 본진을 외어싸고 총을 쏘아대며 죄어왔다. 엄격결에 기계를 들고 뛰쳐나온 창의병들 중에서 신식 총을 휴대한 대원들은 왜군들을 향해 총을 쏠 수가 있었지만 화승총을 가진 창의병들은 탄약을 재기도 전에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더욱이 두 사람이 들고 다녀야 할 만큼 무거운 사정거리 1,000보의 천보총을 가진 창의병은 총을 겨누어 보지도 못하고 적의 탄환에 가슴을 꿰뚫렸다. 그 무렵 왜군들은 화승총쯤은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처음 왜군들은 화승총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 소리만 듣고도 달아나곤 하였었는데 깨알 만한 철안을 재고 부싯돌로 불을 붙여 화약에 점호하기까지는 12분이나 걸리며 유유 사정거리도 20여 보 안팎이고 급소를 맞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오히려 창검보다 무섭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대부리도 짝귀와 함께 십장 초막에 잠들어 있다가 총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엉겹결에 기계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희뿌옇게 퍼지는 아침의 첫 햇살을 등지고 방호소로부터 본진을 향해 포위망을 쥐어오고 있는 왜군들의 모습을 확연히 지켜볼 수가 있었다. 물러서시오! 뒤로 물러나시오! 대부리는 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총질을 하며 몰려오고 있는 왜군들과 맞싸울 수가 없음을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졸지에 이런 변을 당하더니. 짝귀는 총을 쏠 엄두도 못 내고 초마가 바위 등걸 아래로 몸을 피하며 탄식을 삼켰다. 어서 대원들을 초막 뒤로 모이게 하시오. 어서요. 대부리가 짝귀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다. 대부리의 지시대로 짝귀는 엉거주춤 일어서서 대원들을 불렀다. 그러나 그의 눈에 띄는 대원들의 수는 몇 명 되지 않았다. 안 되겠네. 어서 우리들만이라도 여기서 빠져나가세. 짝귀가 초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왜군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대부리에게 소리쳤다. 송변은 어디 있소? 전자근이를 불러보시오. 대부리는 그곳을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바위 등걸에 몸을 의지한 채 계속 총질을 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 판국에 송기화나 전자근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짝귀는 다만 사위를 둘러보며 목청껏 천자근과 송기화의 이름을 외쳐 불렀을 뿐이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총에 맞아 죽어가는 창의병들의 마지막 비명 소리만이 그의 가슴에 꽂혀왔다. 안 되겠네. 여기서 냉큼 빠져나가세. 짝귀가 다시 대부리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대부리는 초막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왜군을 향해 총질을 계속하였다. 그가 쏜 총에 왜군 한 명이 정통으로 맞아 꼬꾸라졌다. 총알이 머리 위로 스쳤다. 그의 시야에 나타난 왜군의 수가 여나문 명은 됨직하였다. 대부리는 그들을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댔다. 못하고 있소. 대부리는 빠져나갈 궁리를 하느라 주위를 살피고 있는 짝귀를 향해 거칠게 쏘아붙였다. 그제야 짝귀도 초막으로 몰려오고 있는 왜군을 향해 총질을 하였다. 짝귀가 쏜 총에 왜군 한 명이 쓰러졌다.
그러나 워낙 중과 부적이라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 적들을 그들 두 사람의 화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냉큼 빠져나가잔 맛이 아무 진영도 무너졌단 게. 송규하고 천자근이는 어디 갔소?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오. 대부리는 아까부터 천자근과 송규야만을 찾았다. 두 사람은 벌써 퇴진을 했네. 진영에 남은 것은 우리 둘뿐이요. 짝귀는 대부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가 가늠하기에 40명의 창의 대원들 중에서 살아남은 대원은 10명 안팎일 듯 싶었다. 방어하는 총소리로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미 화승 총소리가 끊긴 지 오래였다. 왜 퇴진을 했단가요? 내가 퇴진을 하는 명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퇴진을 해요? 대부리가 짝귀를 향해 거칠게 퉁겨댔다. 내가 명을 내렸네. 남은 대원이라도 살리려고. 진포리 쪽으로 퇴각을 하라고 했어. 짝귀는 그러면서 어서 그곳을 빠져나가 대원들의 뒤를 따라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리는 초막으로 다가오는 적을 쏘아 넘어뜨리고 나서는 잠시 진영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영의 초막들이 불타고 있는 것이었다. 대부리는 다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탄환이 떨어져 총알은 나가지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잽싸게 초막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짝귀의 뒤를 따라 초막 뒤쪽의 굴참나무 숲속으로 뛰었다. 그들을 추격하는 왜군들이 쏜 총알의 굴참나무 가지들이 우지끈 뚝딱 부러졌다. 총알이 나는 소리가 귓전을 스칠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들은 굴참나무 숲을 빠져나가 아기다 소복나무가 촘촘한 가파른 등성이 아래로 굴렀다. 총소리는 여전히 그들의 뒤통수를 겨누었고 추격해오는 왜군들의 발작 소리는 잠시도 멎지 않았다. 아기다 복솔 등성이를 굴러 내려오자 작은 너덜거이 나왔다. 그들은 다시 작은 너덜거의 바위 사이를 뚫고 골짜기로 뛰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단 한 명의 창의 대원도 만나지 못하였다. 어디에 있단 말이오? 퇴진에 따른 대원들은 어디에 있어? 골짜기에 둔덕 칡덩굴이며 으름덩굴이 어우러진 삼지당나무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돌리며 대부리가 물었다. 암에 마을 쪽으로 들어간 모양이구만. 짝귀는 대부리의 시선을 피하며 궁색하게 대답했다. 짝귀는 계산의 둔영에서 진포리 뒷산 골짜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한 명의 창의병도 발견하지 못하자 크게 낙심해 있던 참이었다. 세상에, 이렇게도 허망하게 당하고 말다니. 대부리가 맥빠진 얼굴로 덩싯하게 떠오른 아침해를 무견히 쳐다보며 탄식하였다. 순식간에 가뭇없이 흩어져 버린 대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직도 총소리는 굴참나무 숲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다. 대원들을 남겨둔 채 우리만 빠져나온 것은 아니오? 대부리가 불현듯 의심하는 눈초리로 짝귀를 질러보며 물었다. 자네도 봤지 않은감? 우리들 말고 진영에 남아서 총질을 하던 대원이 있었던가? 짝귀의 말에 대부리는 고개를 무릎 아래로 처박으며 한숨을 쏟았다. 짝귀는 탄띠에서 탄환을 꺼내
탄창에 장정하고 있었다. 그는 진포리 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다. 덤불 속에 그대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왜군이 물러갈 때를 기다려 다시 진영으로 올라가고 싶었다. 그는 대부리를 살리기 위해 진영을 빠져나오기는 했어도 대원들의 생사가 걱정되었다. 살아남은 대원들을 수습하자면 계산 진영으로 다시 올라가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대원들이 있는 진포리 쪽으로 갑시다. 대부리가 천천히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말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숨어 있세. 그러다가 왜군들이 물러간 듯 싶으면은 진영으로 올라가 보세. 진영으로 올라가서 우리 쪽 피해를 점거해 봐야 쓸 것이 아닌가. 죽은 대원들 시신도 수습해줘야지. 퇴진한 대원들도 그리 돌아올 것일세. 짝귀의 그 말에 대부리는 다시 주저앉았다. 서거칠과 최대천은 한낮이 지나 계산에서 총소리가 잠잠해진 후 왜군들이 승전의 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새끼내에서 계산으로 올라가는 새끼내 물목굽이 위쪽 산전의 덤불 속에 숨어서 왜군들이 밭을 가로질러 영산강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왜군들은 생포한 창의병들을 앞세우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12명이나 되는 생포당한 창의병들은 모두 두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 안고 요령처럼 흐느적거렸다. 생포 창의병들 중에는 송기화의 모습도 보였다. 서거칠은 송기화가 왜군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자 주먹으로 맨 땅을 치면서 이를 악물었다. 그는 계산 둔영에 가보지 않더라도 창의병이 얼마나 참담하게 패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명이 넘는 창의병들 중에서 12명이나 생포를 당했다면 목숨을 잃은 수가 그보다 많으리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건 나 때문이로구만. 우리들 때문에 둔영이 박살난 게르구만요. 서거칠이 최대천을 향해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왜군들의 동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폈던들 이런 참패는 당하지 않았으리라는 자책감 때문에 서거칠은 괴로운 얼굴로 왜군들에게 붙잡혀가는 창의병들을 바라보았다. 총만 있다면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 한바탕 싸움질을 하고 싶었다. 장십장님은 어찌 되었을 거라오? 장십장님 얼굴은 무신 낯바닥으로 불 거라오. 서거칠은 왜군들이 밭 언덕을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울부짖었다. 서거칠과 최대천은 왜군들이 물목구비를 돌아설 무렵에야 덤불 속에서 나와 계산의 둔영 쪽으로 뛰어 올라갔다. 둔영 쪽에서는 검은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거칠의 눈에 하늘로 올라가는 회색빛 연기가 마치 죽은 창의병들의 한 맺힌 넋처럼 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장십장을 외쳐 부르며 덤불을 헤치고 계산 정상을 향해 뛰어 올라갔다. 온몸이 땀벌창이 되어 흠씬 젖고 청밀의 덩굴 가시에 살갗이 찢겨져 피가 발긋발긋 솟았다. 최대천은 서거칠보다 여남은 걸음이나 뒤로 처지고 있었다. 서거칠이 계산의 창의병 둔영에 당도해 보니 초막들은 모두 불타버렸고 방호소에는 죽은 창의병의 시신들이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
장 십장님! 십장님! 서거칠은 불에 탄 지가 이미 오래되어 엷은 회색빛 연기만 가느다랗게 피어오르고 있는 초막들과 방호소들을 뛰어다니며 장십장을 외쳐 불렀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무 곳에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서거칠은 참담한 모습으로 불타버린 장십장의 초막 앞에 퍼질러 앉아서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최대천도 서거칠의 옆에 앉더니 한숨만 연신 토해냈다. 시신들이나 수습해 줍시다. 한참 후에야 서거칠이가 맥없이 일어서며 말하자 최대천이도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체들을 들어 한 곳에 반듯하게 뉘었다. 그들이 계산에 올라와서 장십장의 불타버린 초막 앞 펀펀한 풀섭 위에다가 가지런히 뉘어놓은 시체가 모두 14이었다. 다른 대원들은 어찌 되었을 거라우? 십장님이나 짝귀 차장님이나 방석화지랑은 어쩌을 거라우? 둔령에 널려있는 창의병들의 시체를 모두 한 곳에 뉘어놓고 나서 서거칠이가 최대천을 향해 물었다. 최대천은 다시 시체 옆에 앉아서 넋을 잃은 얼굴로 영산강이 흘러들어오는 나주 쪽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까 외놈들한테 붙잡혀간 창의병들이 12이고 죽은 사람이 14이면 남지기는 어디로 갔을 거라우? 서거칠은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두 사람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하염없이 앉아있기만 하였다. 이럴 때 만약 외병이 다시 기습해 온다 해도 도망을 치거나 맞싸울 기력마저 잃었다. 장대불과 짝귀가 다시 그곳에 나타난 것은 조금 후였다. 대불이가 나타나자 서거칠이가 우르르 달려가서는 대불이의 무릎 아래 엎드리며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았다. 십장님,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이놈이 게으름을 피운 탓에 이 지경이 되었구만이라우. 서거칠은 장십장이 살아있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반가우면서도 결국 자기 불찰로 창의대가 박살났다는 자착감 때문에 죽고만 싶었다. 그러나 서거칠과 함께 정탐꾼으로 영산포에 내려갔었던 최대천은 넋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서거칠 옆에 우두커니 먼 산을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거칠이 너는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탈이 없었구나. 장대불은 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은 채 울먹이고 있는 서거칠과 두어 걸음 뒤에 우두커니 먼 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최대창을 향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 탓이로구만요. 그러니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서거칠이 한사코 장대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매달렸다. 그러자 대불이가 서거칠의 어깨를 부다나 일으켰다. 그래, 다른 대원은 보이지 않던가? 다른 대원은 못 봤어? 잠자코 있던 짝귀가 다급하게 물었다. 짝귀가 그렇게 묻고 있을 때 대불이는 서거칠과 최대천이가 들어서 한 곳에 뉘어놓은 죽은 창의병들의 시체 옆으로 다가가서 쪼그리고 앉더니 목이 맨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속삭이듯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다. 그는 앉은 걸음으로 시체의 머리밭을 옮겨다니면서
죽은 14명의 이름들을 모두 부르고 나서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설 줄을 모르고 앉아 있었다. 그때 영산강 기슭 쪽에서 물새 한 마리가 계산 위로 높이 날아오르더니 해가 지는 쪽으로 사라졌다. 송기화를 의시해서 12명이 왜군들한테 생구로 잡혀갔단구만. 서거칠이가 봤다요. 잠시 후에 짝귀가 대부리 옆에 와 쪼그리고 앉아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 말에 대부리가 벌떡 일어섰다. 그러다가는 다시 맥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14이 죽고 12명이 포로가 되다니. 대부리는 신음하듯 울부짖었다. 얼마 후에 천자근이가 7명의 대원들과 함께 그곳의 모습을 나타냈고 뒤이어 진포리 쪽으로부터 3명이 불타버린 둔영의 초막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고도 서로 반가워할 줄을 몰랐다. 살아남은 대원들의 얼굴을 보고 환성을 지르려다가도 불타버린 십장 초막의 펀펀한 풀섭 위에 회색빛 가을 하늘을 향해 늘비하게 누워있는 시체들을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흙덩이처럼 변했다. 살아서 본영으로 돌아온 대원들이 고작해야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마다 참담하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살아서 돌아온 15명의 대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땅에 묻었다. 그들은 해가 서편 하늘 끝으로 좌우로 가게 기우는 것을 보면서 구덩이를 파고 동지들을 묻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이 계산을 죽음처럼 음산하게 덮기 시작할 무렵 14명의 시체를 묻고 난 그들은 동지들이 묻힌 구덩이 옆에 힘없이 퍼질러 앉아서 그들도 함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과도 같이 어둠 속에 묻혀갔다. 누구 하나 곰방대를 빨아대거나 기침을 토하는 대원이 없어 죽은 사람들처럼 조용히 어둠과 함께 숨을 죽였다. 대원들은 장십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장십장은 2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기력마저 잃어버린 듯 완전히 탈진한 모습으로 침묵 속에 무겁고도 무기력하게 잠겨 있을 따름이었다. 장대불은 문득 이마에 불도장이 찍혔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가 할아버지 이마에 새겨진 불도장을 떠올릴 때는 어김없이 영산강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할아버지가 사지를 결박당한 채 양진사의 하인배들에게 이마에 불도장을 찍힐 때의 신음처럼 처절하게 들려왔다. 대부리는 이럴 때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대원들의 목숨을 14이나 잃고 12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는 남은 대원들에게 다시 싸우자는 명령을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짝기 성님이 십장을 맡아주시오. 나는 영광으로 기대장을 찾아갈라요. 대부리가 짝귀를 향해 다른 대원들에게 들리지 않게 말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어떻게 십장이 됐는가? 그러고 왜 기사면 대장을 찾아간다고 그랬는가?
나는 대원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구먼요. 그러니 성님이 십장을 맡아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 혼자 여기 남겨두고 자네만 기대장을 찾아가겠다 이거요? 면목이 없어서 나대장한테는 차마 못 가겠구만요. 예, 이 못된 사람. 대원들이 14씩이나 목숨이 절단나고 12명이 생구로 잡혀가서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내몰라라 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기대장한테 찾아가겠다고? 생구로 붙잡혀간 대원들을 살리 국리를 해야자 이 사람아. 짝귀가 화난 목소리로 대부리를 나무람하였다. 짝귀의 그 말에 대부리는 차마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다. 순간 그는 죽음을 생각했다. 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잃은 판국에 명색이 그들의 주의자인 자신만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렇다면 성님, 죽을 각오 되어 있소? 대부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짝귀에게 물었다. 짝귀는 대부리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묻고 있는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물었는가? 짝귀도 대부리를 따라 일어서며 되물었다. 나는 죽는 것이 손톱만큼도 무섭지 않구먼이라. 우리가 언제 죽음을 두려워했었는가? 우리가 가보년 이후로 여태껏 살아남은 연유는 죽는 것을 무서워한 탓이 아니라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한 탓이 아니었는가? 사실 우리는 가보년에 다른 도인들과 함께 죽었어야 했단 게. 나 말이시, 죽은 대원들을 땅에 묻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는가? 나도 그 친구들과 함께 묻히고 싶은 생각이었더구만. 내가 그 친구들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다면 나도 그 친구들과 같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구먼. 우리가 땅에 묻은 저 친구들 말이시, 얼핏 보기에는 천덕꾸러기 목숨 같을지 모르지만 말이시, 누구 하나 귀한 목숨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란께. 집에 가면 저 자식 있고 부모 형제 있는 귀하디 귀한 목숨이여. 그런 귀한 목숨들을 우리 손으로 땅에 묻었는디 뭐지 그럼 우리만 살아남아서 하늘을 쳐다보는단가. 지난 가보년 때 죽은 도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디 오늘 그 생각이 다시 났네. 그렇다면 되었소. 나도 성님과 생각이 같다오. 우리도 같이 죽읍시다. 죽음을 각오하면 무엇을 못하겠소. 대부리가 짝귀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내가 남은 대원들을 한데 모을 테니 자네가 한마디 하소. 시방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용기뿐이네. 살 수 있는 용기도 죽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네. 짝귀는 그러면서 여기저기 맥없이 퍼질러 앉아서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어둠 속에 묻혀버린 대원들에게로 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짝귀의 말에 대원들은 천천히 일어서서 마치 유령처럼 흐느적거리며 대부리를 중심으로 둘러섰다. 우리 이초대가 이렇게 모지락스럽게 박살이 난 것은 순전히 십장인 이 사람이 못난 탓이라 생각하오. 이 통분을 어찌 풀어야 할지 사지가 떨릴 따름입니다. 허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통분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소. 남은 우리는 오늘 무참히 죽어간 대원들의 원한을 풀고 왜군들의 포로로 잡혀간 대원들을 구해내야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오. 해서 영산포 헌병대를 기습할 계획이오. 적은 아마 우리가 기습해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방심한 채 오늘의 승전급변에 들떠 있을 거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 나를 따르시오. 그러고 나를 따르지 않을 대원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오.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집으로 돌아가고, 나대장 장의대 본진으로 돌아갈 사람은 또 그렇게 하시오. 대부리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고 희뿌연 초승달의 달빛에 비쳐 보이는 대원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대원들은 잠시 무견히 서 있기만 하였다. 오늘 밤은 시기가 좋지 않으니 다른 날을 택합시다요. 성질이 왁살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매사에 신중한 천좌근이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구만요. 오늘은 인근에서 동원되어 온 헌병들이 아직도 영산포에 남아있을 것인데, 그들이 각기 본대로 돌아가고 영산포 헌병대만 남가되었을 때 그때 기습하도록 합시다요. 서거칠과 함께 염탕꾼 노릇을 하고 돌아왔던 최대천이가 천자근의 말에 동조를 표했다.